내가 이제 이거 이제 근데 조심해야 돼. 내가 유튜브에 이걸 올릴 거라서 이거 책을 그냥 다 보여주면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림만 잠깐 파워포인트에다가 안 올려놔갖고 그림만 잠깐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1948년도. 와, 우리가 1948년도에 뭐 하고 있었냐? 벌써 브리스톨, 응? 브리스톨에 저 영국이겠죠? 그쪽에서는 벌써 LC라고 하는 저 거북이 로봇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그때는 디지털 그런 그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런 거 없었으니까 이 위에가 요게 센서예요. 빛 센서. 그래서 빛을 찾아가거나 하는 그런 센서고 이 로봇은 지금 어떻게 보면 최초의 그 리액티브 비헤이비어를 그 구현한 로봇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있네요. 어이, 대단하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스탠포드에서 만든 1968년도에 만들었네요. 벌써 이때 얘는 카메라랑 이런 거 있어서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해 줬던 것 같은데 첫 시간에 이것도 지금 전시장에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인데요. 왼쪽 위에 있는 게 지금 이게 마르스 그 탐사 로봇, 그러니까 화성 탐사 로버고요. 이게 2004년도 이때 나사의 JPL이라고 있죠. 제트 프로펄션 랩이라고 해서 제트 추진 연구소, 나사 안에 있는 제트 추진 연구소랑 코넬 대학이 같이 해서 만든 로버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게 되게 유명한 거죠. 보스라는 로봇인데 이게 카네기 멜론이었나요? 그쵸. 카네기 멜론 대학이 만들어서 2007년도에 무인 자동차 대회 다르파 어반 챌린지네요. 어반 그랜드 챌린지에서 우승했던 로봇이고요. 이건 이제 시내에서 그 모형 마을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모형 마을에서 뭐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면서 그 동네에서 무인으로 다니는 거예요. 이거 벌써 2007년도에 대회를 했었어. 그때 이게 이제 우승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청소 로봇, 뭐 이건 룸바이겠죠? 미국 책이니까. 우리나라였으면 룸바 안 쓰고 유진 로봇의 청소 로봇을 썼겠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초는 아닐 수도 있는데 제일 잘 만든 회사가 유진 로봇이 지금도 잘 만들고 있고, 그때 거의 뭐 LG, 삼성 이런 데 로봇 청소기 안 만들 때 벌써 유진을 만들었으니까 그걸 거고요. 세 번째는 이건 이제 항구에서 쓰고 있는 물류, 그러니까 뭐 저 우리 뭐라 그러죠? 컨테이너를 옮기는 이게 벌써 2006년도에 이것도 영국이네요. 아, 이건 브리스번이면 저기 오스트레일리아겠네, 호주겠네요. 그쪽에 브리스번 항구에 벌써 자동화된 이 컨테이너를 옮기는 이런 장치, 뭐 시스템이 벌써 갖춰져 있네요. 왼쪽 이는 헬리콥터처럼 생겼는데 이제 야마하 RX 헬리콥터네요. 근데 이거는 이 블레이드, 이 로터라고도 하는데 이게 3m짜리네요. 진짜 사람이 거의 탈 수 있을 만큼 큰 이거 무인 조종 헬기라고 해야 되겠죠? 오른쪽은 이제 무인 항공기죠. 이거는 이거 픽스드 윙이네요. 날개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비행기 스타일이죠. 날개가 고정되어 있으면 픽스드 윙이고 드론은 날개가 없잖아요. 그렇죠? 드론은 그냥 그 로터가 4개가 달려서 걔가 돌아가서 움직이는 거고요. 얘는 이제 고정익 날개 한자로 날개 익자를 써서 고정익 항공기인데 이건 이제 무인으로 돌아다니는 거고요. 지금 최근에 뭐 미군 혹은 저기 이스라엘군 그리고 터키가 또 잘 만들죠. 터키에서 만든 군용 드론, 군용 항공기죠. 이렇게 생겼어요. 다 고정익이에요. 드론처럼 생긴 거는 여러분 취미로 만들거나 뭐 간단한 상업용으로 만든 거, 지금 최근에 탑승용으로 만들려고 현대도 노력하고 있고 많은 우버에서도 그 드론 형태로 내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최근 일이고 아직 개발된 건 아니고요, 제대로. 고정익으로 된 드론, 그러니까 고정익으로 된 무인 항공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기 미 군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많이 쓰고 있죠. 정찰기로는 글로벌 호크가 있고요. 굉장히 이제 덩치가 크고 얘는 굉장히 높이 날아요. 보통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높이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미사일로 맞추기가 어려워요. 너무 높이 있어서 미사일이 올라가기가 어려운 위치에 있어서 글로벌 호크, 얘는 감시를 하죠. 인공위성보다는 밑에 있고
보통 항공기보다 더 위에 있고 그러니까 딱 적당하죠. 이제 글로벌 호크가 미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 우리나라에 최근에 들어왔죠. 글로바크는 이제 정찰기고 그다음에 공격기가 있어요. 프레데터 혹은 리퍼라고 하는 그 몇 종류가 있는데요. 그것도 미국 거죠. 걔네들은 이렇게 고정익인데 좀 덩치가 작아요. 대신 이제 미사일을 싣고 있겠죠. 그거는 공격용 드론 혹은 공격용 무인항공기라고 부르고요. 이제 그 아까 말한 프레데터나 MQ2 그 MQ1인가요? 뭐 리퍼보다 더 싸고 작은 게 터키에서 만든 거. 여러분 터키 무시하면 안 돼요. 무인항공기에서는 터키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가로 싸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어요. 미국 거는 리퍼나 프레데터 이런 건 비싸고 잘 안 팔아요. 음. 정말 미국이랑 친한 우방국한테만 팔고 잘 안 팔아요. 그런데 그 터키는 아무나 다 팔아요. 그래갖고 지금 최근에 저기 유럽에서 저기 그쪽 어디지? 동부 유럽에서 전쟁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거기는 또 전쟁이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탱크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한쪽에서는 요 터키제 싼 무인항공기를 도입을 했는데 완전히 이겼대요. 탱크가 오기도 전에 다 공격당해서 무인항공기가 그래서 굉장히 큰 대세가 됐고 우리나라도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고 있지 않고 있어요. 오른쪽 밑에는 이제 밑으로 물 속으로 들어가는 무인 이거는 이제 UUV라고 부르죠. Underwater Unmanned Vehicle UUV 혹은 Unmanned Underwater Vehicle이구나 순서가 UUV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거는 이것도 카네기 멜론에서 만드는 거네요. 역시 그죠? 카네기 멜론에서 만든 UUV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보트예요. 이거는 우리 기계과, 경희대 기계과의 이승골 교수님께서 LIG 넥스원이라고 하는 국내 기업하고 같이 해서 요 비슷한 거 만드셨어요. 최근에. 굉장히 뭐 경희대가 이건 앞서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뭐 손꼽힐 만큼 좋은 성과입니다. 뒤에 이거는 근데 이거 누가 했는지는 잘 안 나오네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그 로봇 기술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동체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최근에 저 로보 말고요, 여러분 내가 이제 하도 그래서 내가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해서 내가 몇 가지 보여줄게요. 자, 이게 지금 화성에 가 있는 여러분 화성에 가 있는 그 퍼시비어런스라고 하는 그 지금 이거 여러분 이게 나사 홈페이지야 여러분 mars.nasa.gov에 보면 요거보다 요 전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이거 누르면 지금 화성에 이 퍼시비어런스가 어디 있는지를 그 가상 환경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이거 누르면 지금 이렇게 지금 이게 화성의 지금 진짜 모습이야, 여러분. 그리고 이게 지금 거기서 일하고 있는 퍼시비어런스호의 지금 현재 위치. 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그걸 진짜 보여줘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지금 그 상태에서 찍은 이 영상. 이게 실제 화성 영상입니다. 화성 사진이죠. 화성 사진. 다 보여줘요. 여러분. 대단한 거야, 이건. 나사에서 이건 막 그냥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최신 영상. 그러니까 화성 가면 지금 여러분이 화성에 가서 여기 딱 도착하면 딱 지금 이렇게 보여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내가 이걸 보여준 이유가 퍼시비어런스호가 되게 특이한 걸 갖고 있어요. 얘가 이제 바퀴죠. 바퀴인데 바퀴 6개예요. 보통 4개를 많이 하는데 6개인 이유는 험한 지형을 잘 다니기 위해서는 바퀴가 여러 개일수록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6개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장갑차들도 바퀴 6개짜리가 많고요. 군용. 보통 일반 도로에서는 6개짜리 보기 어렵죠. 그 험로 주파하는 막 오프로드라고 하죠. 굉장히 심한 오프로드를 다니는 차 중에 그 6x6가 있습니다. 그 벤츠에서 만들었죠. 그 벤츠에서 최근에 G바겐이라고 하는 그 G클래스를 개조해서 바퀴 6개짜리 만들어서 판 적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차 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퀴 6개짜리고요. 그렇죠?
축이 좀 여기 되게 특이하죠. 서스펜션이라고 하는 이쪽이 여기가 고정되어 있고 얘네들은 떨어져 있네요. 떠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만 가벼우면서도 이게 가벼워야 돼요. 우주선에 실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무겁게 할 수는 없어. 그래서 가벼우면서도 강성을 확보하면서도 오프로드 성능도 좋게 하려고 나사에서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서 만든 게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구조보다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볍게 또 만들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뼈대만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타이어도 뭐 제대로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쵸? 이거 말고 여러분, 퍼시비어런스 호가 지금 가 있는데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얘는 뭘 갖고 있어요? 바로 인지니어티인가요? 이름 정확한 이름 모르겠. 인지니어티 맞네요. 독창성인가요? 뭐 그런 뜻일 거예요. 이게 드론도 같이 갔죠? 드론인데 로터가 4개가 아니야. 2개야. 2개의 로터를 이용해서 보통 로터가 하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로터가 하나면 위로는 올라가요. 그 로터를 기울이면 그 회전하는 로터를 기울이면 방향도 잡을 수 있어요. 그쵸? 그 위아래로 올리고 이거 로터를 방향을 움직이면 방향도 잡을 수 있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면 회전하는 거는 그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쪽으로 계속 돌리면 반대 방향 얘가 계속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 몸체가 회전을 해요. 그러니까 위에 로터가 이 방향으로 돌면 몸체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저절로. 그래서 얘가 가만히 있질 못하고 밑에 저 네모 상자가 계속 뱅글뱅글 돌아요, 반대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카운터,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로터 2개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생기는 관성 모멘트를 얘가 또 관성 모멘트를 상쇄를 시켜요. 그 2개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밑에 덩어리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 2개가 상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방향은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식으로 요걸 틸트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를 왜 썼을까요? 이 드론을. 아니 무게도 중요해. 뭐 무게가 뭐 어렵다며. 근데 뭐 이거 하나 보내는 것도 막 가볍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얘도 가벼워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조그만하고요. 여기 무게 써 있을 거야. 스펙이 어제 밑에 없나요? 스펙이? 아무튼 되게 무게가 굉장히 가벼운 걸로 되어 있는데 무게가 안 나오네요. 팩트 테크 스펙이 있네요. 1.8kg예요. 굉장히 가볍죠? 1.8kg고 그 다음에 날개를 펴면 1.2m네. 날개가 굉장히 크구나. 그리고 한 번에 300m까지 나를 수 있고요. 높이는 5m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러네요. 이게 높이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여기 밑에 써 있죠. 지구의 대기의 100분의 1이에요. 대기가 없어요. 대기가.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중력도 별로 없지만 그래서 이제 점프하기 되게 좋긴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 대기가 없기 때문에 그 로터라는 게 결국 얘가 돌아서 하는 일이 뭐예요? 위에 있는 대기를 밑으로 끌어내려서 그 반발력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위에 있는 공기 어떤 대기에 있는 그 물질을 밑으로 쏟아 내보내면서 위로 올라가는 건데 얘가 100분의 1이야. 아무리 빨리 돌아도 지구보다 100분의 1밖에 밑으로 쏟아낼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높이 못 올라가요. 화성은 그게 문제야. 그래서 원래 그 드론 같은 거는 화성에 띄울 생각을 아무도 안 했는데 나사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인지니어티가. 근데 이걸 왜 했을까요? 여기 보면 목적이 있어요. 얘가 하는 일이 뭐냐? 소리 아니다. 여기다.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그래도 몇 미터라도 올라가면 얘는 뭘 할 수 있냐면 순찰을 할 수 있잖아요. 퍼시비어런스는 바퀴가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한참 걸리거든. 근데 얘는 올라갔다 내려오고 지금 여기 옆에 동영상이 있는데 올라갔다 내려오기만 해도 벌써 굉장히 넓은 곳에 영상을 획득할 수가 있죠. 왜? 요 밑에 부분에 카메라가 있거든. 그 카메라의 영상을 찍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지도를 찍는 거지. 올라가서 지도 찍고 그 지도를 누구한테 줘요? 퍼시비어런스한테 주는 거야. 그럼 그 지도를 보고 걔는 이쪽 방향으로 가면 돌이 있네.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네. 이쪽 가면 절벽이 있네. 안 되겠네.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내 자랑이긴 한데 내가 그치? 어딨지?
그 이걸 썼었거든. 이거를 10년 전에 논문으로 썼었거든요. 우리 저 전작가 우리 랩에서 여러분 화면 보일 거예요. 2011년도에 퍼블리시 된 거예요. 그 제어로봇 시스템 학회라고 우리 연구실 내가 하라고 했었던 거기인데요. 거기에 벌써 이종 로봇, 이종이라는 게 이제 종류가 다르다는 뜻이야. 이가 다를 이자거든. 그때 뭘 썼냐면 그때 이거 썼어요. 코엑셜 로터 헬리콥터와 아이로봇 그 룸바 그거를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이 저기 코엑셜 로터 헬리콥터가 올라가서 지도를 찍은 다음에 여기 보면 지도 보이죠? 지도 찍어서 그거를 갖고 밑에 요 아이로봇 크리에이터 이제 룸바를 개조한 건데 거기다가 얹혀서 얘가 그 지도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얘가 이제 점프해갖고 위에서 보면 이게 장애물도 보이잖아요. 목표물도 보고 장애물도 보이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밑에 이동 로봇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2011년도에 썼거든. 10년 전에 딱 10년 전에. 그런데 퍼시비어는 나사에서 이걸 쓰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학교에서 연구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옛날 연구는 아니야. 최신 연구야. 10년 앞서갔어. 나사보다 10년 앞서서 다 연구한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지금 대학원에서 하고 있는 거, 지도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랑 같이 해갖고 같이 하면 최신 연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제 강의 자료를 이용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4장에서는 모바일 로봇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이제 4장의 앞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여기 모바일 로봇 비이클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동 로봇, 바퀴 4개짜리 이동 로봇을 주로 다루고요. 후반부에 드론도 조금 합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되게 좋은 게 이 책의 저자가 시뮬레이터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 간단한 여러분만의 항법 알고리즘을 충분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이 여러분한테 주어져요. 그 환경에 대한 설명, 그 백그라운드 이론도 책에 나오고요. 그래서 굉장히 4장이 내가 봐선 제일 재밌고 좋아요. 그리고 5장은 내비게이션이 나오고요. 항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여러분 많이 쓰고 있는 게 아마 뭐 A 스타 알고리즘, D 스타 알고리즘, RRT 알고리즘, PRT인가요?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버그 알고리즘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5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제도 다 매트랩으로 예제가 다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갖다 쓰면 돼요. 책 보면서. 그래서 되게 재밌어. 그 6장은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내 위치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아마 슬램도 어느 정도 다루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4, 5, 6장까지만 하면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해야 할 센서 기반 모바일 로봇이잖아요. 모바일 로봇 파트는 대부분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센서 쪽은 추가적으로 카메라라든가 라이다에 대한 성능을 좀 이해를 하고 나면 충분히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이후부터는 여러분 우리 로스를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카메라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4장은 그렇고 4장 앞부분 아까 말한 대로 바퀴 달린 로봇, 모바일 로봇을 할 거고요. 뒷부분은 쿼드로터라고 하는 로터가 4개짜리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걸 그냥 흔하게 드론이라고 부를 뿐이 드론이 공식 명칭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된 거는 쿼드로터, 로터가 4개다 라는 뜻이고요. 그럼 로터가 뭐 8개면 어떡할 거냐 뭐 옥타 로터라고 부를 거냐 뭐 좀 되게 애매해. 그래서 보통 이렇게 4개짜리는 쿼드로터 혹은 드론이라고 부르고 그냥 무인항공기를 다 드론이라고 또 통칭해서 부르기도 하고 근데 제대로 된 무인항공기를 직역을 하면 Unmanned Aerial Vehicle이라고 해서 UAV가 맞아요. 그게 더 오히려 정식 명칭이 되겠지. 그치? 근데 사람들이 드론, UAV, 쿼드로터 막 섞어서 쓰고 있어요. 용어를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아무튼 4.2정에 대해서는 쿼드로터 형태의 UAV 혹은 드론을 간단하게 실험을 해봅니다. 자, 먼저 앞부분 이론이 나오는데요. 이제 모빌리티라고 하는 이동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이동성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그 로봇 혹은 시스템이 움직임을 가질 때
대한 분석이에요. 얼마나 이게 잘 움직이느냐에 대한 척도가 모빌리티라고 보면 되고요. 첫 번째 예자가 이제 기차가 나와요. 기차는 1차원으로 움직인다라고 봅니다. 당연하죠. 물론 기차는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기차는 2차원으로 움직이긴 해. 그치? 서울하고 뭐 대전을 거쳐서 부산을 가고 서울하고 대전을 거쳐서 광주를 가더라도 얘는 평면의 지도에서 보면 2차원의 지도를 움직이긴 하는데 그렇게 보면 2차원인데 다르게 보면 얘가 움직이는 그 공간만 따로 따져서 보면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선을 따라서 쭉 가잖아요. 철길을 따라서 움직이죠. 그 다음에 대전까지만 간다고 봅시다. 대전까지 가면 거기가 종착역이라고 보면 직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철길을 하나로 되어 있는 이 철길만 따라간다라고 보면 얘는 어떻게 표시가 가능하냐면 서울역 기준 0, 그러면 서울역이고요. 서울역 기준 10km, 그러니까 서울역 위치에다가 10km라고 하는 거리를 이동을 하면 수원이다. 수원을 기준으로 거기다 20km를 더 가면 천안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철도 노선도를 딱 생각하면 돼요. 서울역, 용산역, 수원역, 대전역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 천안역, 대전역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 위만 움직인다라고 보면 얘는 1차원이라고 보는 거죠. 선에서만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Q라고 하는 값을 파라미터 스칼라 값을 가져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하는 그 시작 위치, 서울역에서부터의 거리라고 보면 됩니다. 거리는 스칼라 값이잖아. 거리를 기준으로 1km 떨어졌다. 서울역을 기준으로 1km 떨어졌다. 10km 떨어졌다. 20km 떨어졌다. 100km 떨어졌다. 스칼라 값이죠. 그래서 스칼라고요. 스칼라 값인 Q가 있고 그 Q는 어디에 있어요? Q는 어떤 configuration space, 이걸 이제 C는 우리 책에서는 configuration space라고 부르는데, 즉 뭐냐면 이 기차가 표현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애매하게도 이 기차는 공간 이 Q 값이 어떤 숫자라고 하는 스칼라 값을 갖죠. 그러니까 실수 값을 갖죠. 그래서 실수 값의 부분 집합인 컨피규레이션의 요소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수식의 의미예요. 알겠죠? 알겠어요? Q가 변화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죠. 솔직히 말하면 이걸 그냥 여기다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되는데 중간에 그냥 C라고 하는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를 하나 더 넣은 거야. 그냥 거쳐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얘는 모터도 하나예요. 기차가 무슨 핸들이 있거나 이러지 않아요. 기차는 속도를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 딱 그거 하나. 액추에이터가 하나예요. 그래서 모터가 하나고요. 그리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 우리 이제 약자로 우리 DOF라고 많이 쓰죠. DOF. 이것도 하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모터가 하나, 즉 액추에이터가 하나인데 DOF가 하나니까 딱 맞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게 하나인데 하나를 갖고 있어. 그래서 딱 맞다. 그런 뜻으로 fully actuated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걸 또 직역하지 마세요. 그냥 fully actuated다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충분하다. 그래서 기차는 요 모터 하나 갖고 이 철길의 어느 위치에도 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예제는 호버크래프트인데, 호버크래프트는 여러분 이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건데요. 얘는 물 위를 주로 많이 다녀요. 근데 얘는 물 위를 다니는데 물 속에 전혀 담겨져 있지 않아. 물 위를 떠다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호버크래프트가 있고요. 밑으로 여기 밑에 여기 검은색 튜브처럼 생긴데 이 밑에가 공중에 떠 있어. 여기다 뭘 하면 바람을 막 쏴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바람을 막 쏘면 얘가 이게 살짝 뜨죠. 근데 이게 왜 바다에서만 되냐면 바다는 평평하잖아. 근데 일반 도로는 어때요? 위아래가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죠. 그러면 바람이 샌다고요, 부게.
이렇게 울퉁불퉁한 데다가 이렇게 바람 옆으로 새요. 그러니까 한쪽이 이렇게 들려 있으면 땅이 이렇게 살짝 들려 있으면 이렇게 이게 호버크래프트가 가다가 여기를 딱 만나는 순간에 여기가 뜨면서 요 밑으로 요 틈으로 공기가 다 샌다고요. 그래서 얘가 이게 이 위가 이렇게 떠 있지를 못해요. 근데 바다는 뭐예요? 바다는 평평하잖아요. 파도가 좀 해도 그렇지. 평평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바람을 밑에다가 딱 쏘면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뭐예요? 뜨고 그 다음에 이게 움직이는 건 뭘로 해요? 움직이는 것도 바람으로 합니다. 왜? 물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스크류를 물속에 넣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 뒤에 여기 이게 여기 선풍기처럼 생긴 거 두 개 있죠. 그걸 이용해서 움직입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여요? 선풍기 두 개 갖고 얘는 어디를 움직여야 돼요? 바다 위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죠. 그 2차원 평면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몇 개죠? X, Y, 세타까지 존재하죠. 그래서 얘의 Q는 그렇죠? 제어해야 될 Q는 세 개야. X, Y, 세타야. 그러니까 이 세 개를 합쳐서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이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는 X, Y가 실수값이죠. 두 개. X가 하나 리얼 스페이스에 있고 Y가 또 리얼 스페이스에 있고 각도는 S라고 부른다. 스칼라는 아닌데 스칼라 느낌으로 각도. 그래서 XY 두 개, 각도 세타 하나. 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스페이스 공간에 이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가 부분집합이고 그 부분집합 안에 그 한 요소가 XY 세타다. 이 세 개의 파라미터를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세 개다. 그런데 얘는 뭘 갖고 있어요? 액추에이터가 두 개밖에 없다. 선풍기 두 개잖아. 밑으로 이렇게 쏘는 건 그냥 그 띄우는 용도고, 뭐 컨트롤하는 용도가 아니고. 이거 두 개잖아. 그 두 개 갖고 못하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세 개인데, 세 개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두 개로 한다? 여러분, 우리 저기 방정식 때 배웠잖아. 모르는 값이 세 개인데, 공식이 두 개야. 그러면 답을 못 구하죠. 답이, 그치? 뭐, 너무 많지? 아니면 아예 못 구하거나.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언더 액추에이티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모터가 하나 부족해. 끝이야. 풀리 액추에이티드는 모터가 충분해. 언더 액추에이티드는 모터가 부족해. 하나 더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모터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요. 어디다 추가하면 돼요? 여기다가 두 개 놓고 옆에다가 하나 딱 놓으면 돼요. 옆에다가 하나 놓으면 각도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터가 하나 더 있으면 이 프로펠러가 하나 더 있으면 되거든? 근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두 개 갖고도 충분하다고 보거든. 뭐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갈 일이 없잖아. 옆으로 가면 편해요. 편한 것 빼고는 없다고.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차라리 언더액추에이티드 좀 다니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이 헬리콥터. 픽스드 윙. 아까 말한 고정이기라고 하죠. 요 가운데 여객기. 보통 비행기는 다 고정이기예요. 픽스드 윙이야. 물론 끝에 여기가 살짝 그 날개 끝이 이렇게 움직이긴 하지. 그치? 양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여기 조정하고 꼬리 날개 이렇게 움직이죠? 그거 말고 날개 자체는 이렇게 딱 고정돼 있잖아요. 이거 고정이기라고 해요. 픽스드 윙. 그리고 오른쪽에 얘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UUV, Unmanned Underwater Vehicle. 얘네들은 3차원 공간에서 움직이니까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가 어때요? XYZ의 그러니까 이제 위치, 3차원 위치, 롤 피치오, 각도 3개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XYZ에 해당하는 R 3승. 그렇죠? 리얼 스페이스가 3개고 그 다음에 각도가 3개죠. 롤 피치오니까 그래서 S의 3승으로 이루어져 있는 스페이스의 부분 집합으로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가 정의가 되고 그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의 요소가 바로 요거다라는 거고 그러면 원래라면 fully actuated 되려면 6개의 액추에이터가 필요해요. 이론적으로. 그럼 헬리콥터도 6개, 비행기도 6개, 언맨드 언더워터 비클도 그러니까 잠수함 같은 것도 6개의 액추에이터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액추에이터를 보통 4개만 씁니다.
네 개, 아니 6개 필요한데 4개밖에 안 써? 그래서 자유롭게 못 움직여요. 비행기가 뒤로 가는 거 못 봤죠? 비행기 이렇게 가는 거 봤어요? 옆으로 가다 이렇게 가는 거 봤어요? 못 봤죠? 그렇게 못 가요. 이렇게 못 가고, 이렇게도 못 가고, 비행기는 이렇게도 못 가죠? 제자리에서 위로도 못 가죠? 응? 헬기도 되게 못 가는, 헬기는 이렇게는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못 가죠? 직선으로 못 가요. 직선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기울여서 가는 거야, 이렇게. 뒤로 가고 싶으면 기울여서 뒤로 가는 거야. 앞으로 못 가요. 앞뒤로 못 가. 헬리콥터는. 날개가 이렇게 있는데? 날개가 위에 있는데? 어떻게 앞뒤로 가? 못 움직이지. 위아래는 움직이잖아. 날개가 위에 있으니까. 그쵸? 어떻게 되냐면, 4개의 액추에이터에다가 그래비티를 이용을 합니다. 헬기가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건 그래비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서요. 그러면 그래비티 때문에 얘가 꼬꾸라지죠. 이게 그래비티잖아. 중력. 중력 때문에 앞으로 꼬꾸라지죠. 앞으로 이렇게 꼬꾸라지는데 이 로터를 이렇게 기울여서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양력을 만들어내면, 힘을 만들어내면 이 힘과 중력. 자, 이게 중력이고요. 로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러면 합성하면 어떻게 되죠? 힘이 이렇게 합성이 되면 이 방향으로 힘이 나오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중력이 없었으면 이렇게 기울여서 얘만 했으면 얘는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 대각선으로 상승하겠지. 중력이 없으면 헬리콥터는 이렇게 못 가고요. 이렇게밖에 못 가요. 그렇죠? 그런데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력이 있기 때문에 중력을 미치니까 이렇게 향하는 중력과 로터를 이렇게 기울여 갖고 이렇게 만든 양력을 두 개를 조합을 하니까 벡터의 합이 이 방향이 직선 방향이 나와서 헬기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이 없으면 헬기는 못 날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쓰면 되고요. 비행기도 중력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엔진 다 끄면 밑으로 추락이지 이건. 내려갈 수 있잖아. 이 방향으로 내려가려면 엔진 다 꺼버리면 푹 떨어지는 거지 뭐. 아무튼 중력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4개의 액추에이터와 중력을 사용한다. 그래도 모자르죠? 5개잖아. 6개 필요한데. 그래서 언더 액추에이티드라고 부르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뎁스 X라고 하는 아까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에서 만든 얘는 특이한 애예요. 얘는 아까 내가 확인해 봤는데 6개 액추에이터가 있습니다. 물속에 있어서. 물속에서 중력이 있긴 하지만 중력이 그 부력 때문에 이게 너무 이게 그렇죠? 잘 안 되죠. 그래서 아마 이 안에는 부력 조절 장치로 이 위아래를 움직이게 하고 앞뒤로도 움직이고 이쪽 방향으로도 움직이고 이렇게도 돌리게 이거 돌리는 것도 따로 이거 돌리는 거 못 하잖아. 어떻게? 그렇죠? 돌리는 것도 따로 만들고 이렇게도 돌리는 것도 따로 만들고 다 했나 봐요. 그래서 6개의 액추에이터가 있다라고 합니다. 얘는 뎁섹스는.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는 그냥 취미로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쿼드로터는 이제 나중에 할 거고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해죠. 땅 위에 다니는 모바일 로봇.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자동차죠. 모바일 로봇은 흔히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죠? 이거는 뭐랑? 호버크래프트랑 되게 비슷해요. XY 세타죠.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는 XY 세타의 요소를 갖고 있고요. Q라고 하는. 그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는 XY라고 하는 실수값 2가지와 각도라고 하는 값을 하나 갖고 있죠. 그 부분집,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고 그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의 요소인 XY 세타를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유도가 3개예요. XY 세타. 그래서 우리 했었잖아요. 포즈. XY 세타. 근데 자동차는 2개죠, 액추에이터가. 우리 로봇들도 대부분 액추에이터가 2개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언더 액추에이티드. 자동차에서 쉽게 언더 액추에이티드를 느끼는 거는 자동차가 이렇게 앞뒤로 가고 회전 이렇게 하죠. 이렇게 못 가죠, 옆으로. 못 가요. 제자리에서 돕니까? 제자리에서 회전 못 하죠, 자동차. 자동차가 제자리에서 회전 못 하는 건 딴 이유야. 바퀴가 앞뒤에 있어서 그래. 바퀴가 4개라서 그래. 바퀴가 여기 요 로봇 지금 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2개예요. 얘도 모터 2개거든. 양쪽에. 그런데 바퀴가 얘는 4개가 아니라 2개죠. 세그웨이 생각하면 돼요. 세그웨이 바퀴가 2개죠. 그래서 걔는 뭘 할 수 있어요? 제자리에서 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돌 수 있죠?
바퀴 위치의 문제야. 세그웨이를 바퀴를 만약에 안정하게 한다고 뒤에다가 두 개 놓고 앞에다가 해서 자동차처럼 만들면 제자리에서 회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연구실에 허스키라고 있죠? 로봇. 그렇죠? 허스키 로봇이 바퀴가 4개죠. 제자리에서 돌 수 있어요? 돌 수 있죠. 걔는 왜 가능합니까? 걔는 컨트롤을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 2개로 하고요. 두 바퀴를 속도를 반대로 돌리면 제자리에서 도는 것처럼 보여요. 제자리에서 돌지는 못하는 거예요. 잘 보면 반복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가 옆으로 슬금슬금 옆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제자리에서 회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일 뿐이야. 근데 왼쪽에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고 있는 이 휠드 로봇은 바퀴가 2개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바퀴가 2개면. 아까 말한 제자리에서 회전하고 좋고 너무 좋잖아. 뭐가 문제냐면 일단 페이로드가 작아요. 뭔가 무거운 걸 실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아마 세그웨이 같은 경우에는 탑승자의 무게가 정해져 있어요. 얼마 이하여야 된다. 아마 100kg인가? 80kg인가? 100kg겠지. 100kg 이상의 사람이 세그웨이 못하게 돼 있을 거예요. 타면 안 돼. 바퀴가 2개밖에 없어서. 바퀴가 4개면 그 사람의 그 질량을 4개로 나눠 갔잖아요. 바퀴 4개가. 그래서 훨씬 더 괜찮죠? 견딜 수 있죠. 근데 바퀴 2개밖에 없어. 그런데 또 문제가 뭐죠? 바퀴 2개면? 불안정하죠? 제자리에 가만히 있기가 어려워요. 그쵸? 그 세그웨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지만 앞뒤로 끄떡끄떡 계속 움직여갖고 중심 잡고 있잖아요. 그쵸? 되게 어려워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휠드 모바일 로봇 혹은 아까 저기 교과서에서 보여줬던 청소 로봇도 좀 이 구조거든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바로 앞과 뒤에 여기 잘 보면 여기 이쪽 파트에 캐스터가 있어요. 캐스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볼. 그래갖고 잠깐만요. 지역이 없어. 요게 캐스터입니다. 요게 하나 있고요. 요 밑에 하나 또 있을 거예요.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앞뒤에 하나씩 있어요. 캐스터. 쇠볼. 결국 걔가 하는 건 뭐예요? 앞뒤로 넘어지지 말라고 중심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걸 많이 써요. 캐스터 휠이라는 걸 써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번 학기 다루려고 하는 모바일 로봇은 언더 액추에이티드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배울 거는 자동차형 타입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이 저 중간고사 이후에 실습할 때는 구조를 잘 잡아서 캐스터 휠을 추가를 할 거예요. 캐스터 휠을 잘 추가를 해서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로보티즈의 터틀봇도 캐스터 휠을 사용을 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고요. 바퀴가 중간에 있었으면 딱 좋은데 캐스터 휠을 2개를 안 쓰고 하나를 쓰기 위해서 바퀴를 조금 앞으로 전진해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뒤로 넘어지겠죠? 바퀴를 앞으로 2개만 앞으로 놓으면 뒤로 넘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뒤쪽에다 캐스터 휠을 놓습니다. 그럼 바퀴가 어떻게 보면 3개라고 봐야 되겠죠? 그 중에 2개는 모터가 연결돼 있고 하나는 그냥 균형 잡는 캐스터 휠. 그래서 제일 싸고 만들기도 편하고 한 거라서 그렇게 쓰고 돈을 조금 더 쓰고 제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퀴를 정말 로봇의 딱 가운데 옆에다가 2개를 놓고 앞뒤에다 캐스터 휠을 놓으면 훨씬 더 제어가 쉬워요. 제자리에서 도는 게 완벽하게 되고. 오케이? 그게 세그웨이라고 보면 돼. 세그웨이는 이제 앞뒤에 그게 없죠. 캐스터 휠 대신 이제 여기가 마이크로 컨트롤러랑 센서를 다 제어를 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정리해 놓은 게 다음과 같은 표입니다. 트레인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1이죠. 그리고 액추에이터도 하나고, 그래서 풀리 액추에이티드다. 호버크래프트, 헬리콥터, 픽스드 윙은 다 모자라서 풀리 액추에이티드가 아니죠. 그래서 언더 액추에이티드죠. 그 다음에 아까 6 thrust AUV. 잠깐만, 아까 보여준 이 언더워터 이 뎁스 X도 6개 액추에이터가 아닌가 본데? 그러면? 내가 이거랑 헷갈렸는데 6 thruster AUV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AUV라고도 하니까 6 thruster 저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데서 추진하는 걸 thruster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아까 그 depth X가 이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네.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물속에서는 이렇게 6개의 액추에이터, 스러스터를 써갖고 컨트롤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헬리콥터라든가 픽스드 윙처럼 4개의 스러스터와 하나의 그러니까 중력 하나를 이용을 해서 언더 액추에이터드로 동작시킬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 우리가 할 거는 요거죠. 디그리 오브 프리덤 3이고 액추에이터 2개짜리를 쓸 거예요. 자, 이겁니다. 칼 라이크 모바일 로봇. 이게 이제 여러분 이번 학기 우리가 다뤄야 할 로봇의 구조를 그냥 대표적으로 그린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아마 기계과 학생들은 들어봤을 거야. 에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했다. 그래서 에커먼 휠이라는 에커먼 타입인가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에커먼이 이거는 아니래요. 에커먼. 에커먼 타입이 아니라고 난 들었어요. 에커먼 휠. 에커먼 휠. 지금 보면 저 위키피디아에 보면 얘를 에커먼 아이고 이걸 에커먼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내가 크롬을 보여줄게요. 이게 이제 에커먼이라는 사람인데 에커먼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여기 써 있죠. 루돌프 에커먼이 1818년도인가요? 이 사람이 페이턴트를 했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특허를 낸 거죠. 이 사람이 처음 저기 발명한 거는 딴 사람이네. 처음 발명한 거는 독일의 마차 만드는 게오르그 랑켄스페르게르라는 사람이 뮌헨 사람이 1817년도에 이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의 에이전트인 아마 무슨 이 사람은 이제 만드는 사람이고 무슨 뭐 에이전트 그 사람이 특허를 냈대요. 영국에서. 루돌프 에커먼이라는 사람이 1818년도에 특허를 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아이고, 이게 에커먼 휠 타입이라고 불러요. 자동차가 보통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래야 되는지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에커먼이랑 저기 그 바이스클 모델이랑 좀 사람들이 섞어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룰 거는 바이스클 모델입니다. 그냥 편하게. 이게 훨씬 이해가 쉽죠? 바이스클 모델은? 자전거 많이 타봤을 테니까. 잠깐만요. 안 넘어가지? 그러면 그냥 이걸로 합시다. 자, 칼라이크 모바일 로봇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를 되게 간략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오른쪽 아래 보면 자동차 바퀴가 4개가 있고요. 바퀴 2개는 뒤에 2바퀴는 고정되어 있죠. 안 움직이죠. 이게 돌지 않죠. 그냥 앞뒤로만 움직이는 스타일이고요. 앞에 2개의 바퀴가 스티어드.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이 가능한 스티어드 휠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바퀴가 저 핸들이랑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할 때 이렇게 핸들을 돌리면 앞바퀴가 움직이는 거고 뒷바퀴는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뒷바퀴에 엔진의 힘을 뒷바퀴에 전달하면 그걸 후동구륜이라고 불러요. 후동구륜. 그죠? 그죠? 후륜이라고 합시다. 그냥 후륜이고요. 앞바퀴에 전륜구동, 후륜구동 맞는데 좀 발음이 좀 이상해서 후륜구동 뒷바퀴를 굴리고 앞에를 스티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타는 차들은 앞바퀴를 돌리면서 앞바퀴를 돌리죠. 그래서 전륜구동이면서 전륜이 스티어드 돼 있죠. 그게 전륜구동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면에 있는 요거는 후륜구동의 스티어드, 전륜 스티어드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좀 간략하게 만들면 자전거처럼 보여요. 여기 검은 약간 여러분 화면으로 짙은 회색으로 보이는 게 자전거 바퀴 2개로 모사한 거예요. 자전거의 뒤에 바퀴는 앞으로만 움직이죠. 앞뒤로만.
뒤로도 잘 안 움직이죠. 근데 한번 앞뒤로 움직인다고 생각합시다. 앞바퀴는 이렇게 여러분이 자전거 핸들을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죠. 그죠? 그렇게 간략하게 생길 수 있다. 간략하게 생각할 수 있다. 모델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 경우에 정의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여기 왼쪽 하단에 그림에 이제 보면 왼쪽 하단에 O라고 써 있는 게 우리 저번에 2장 할 때 얘기했었죠. 이게 월드 좌표계, 기준 좌표계다.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이 왼쪽 하단을 기준으로 자동차가 이제 자동차가 임의의 방향과 임의의 위치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거를 자전거로 가정할 수 있고 뒷바퀴의 가운데 뒤가 만약 자동차라고 보면 뒤에 양쪽 바퀴의 가운데 혹은 자전거로 생각한다면 자전거의 뒷바퀴의 가운데를 이 자동차의 중심점이라고 보고 거기에다가 좌표계를 놓는 거예요. 그 좌표계가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V라고 하는 좌표계라고 보면 돼요. V 좌표계가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면 월드 좌표계가 있고 비클의 좌표계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우리 2장 초반에 2D 환경에서의 트랜슬레이션 매트릭스, 로테이션 매트릭스, 합쳐갖고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한 거랑 똑같은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 내가 왜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배우고 뭐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왜 배우는지가 바로 여기서 바로 나오는 거죠. 결국 월드 좌표계를 기준으로 자동차가 움직인다, 자전거가 움직인다라는 의미는 뒷바퀴 가운데에 붙어 있는 요 비이클 좌표계가 이 기준 좌표계를 기준으로 어떻게 위치가 되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 그리고 그게 만약에 궤적이 만들어지면 어떤 자동차가 따라가야 되겠죠, 궤적을. 그럼 뭐가 돼요? 바로 요 3장에서 배웠던 트래젝토리 제네레이션을 통한 요 궤적의 생성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자전거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야 된다.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에서 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로 뭘 해요? 인터폴레이션 할 수도 있고 뭐 트래젝토리를 어떻게 만들어? 뭐 LSPB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항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거예요. 그래서 2장, 3장, 4장이 그렇게 연결이 쫙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얘는 이제 내가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터하고 아까 그 위치를 연결을 해주는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기준 좌표계를 보지 않고 자동차의 좌표계를 봅시다. 자동차의 좌표계를 봤을 때 우리도 아마 얘기했었을 거예요. 3차원 할 때 RGB 할 때 보통 X 좌표계를 혹은 좌표계가 아니라 X축, R축, 빨간색 축을 어디로 돈다고요? 진행 방향으로 보통 논다라고 했죠. 오일러의 그 각도 변화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자전거, 비행기는 주로 진행 방향을 X로 놓고 중력 방향을 Z로 놓고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 오른손 회전 법칙에 의해서 Y축을 그 다음에 결정한다. X가 진행 방향이다. 여기 보세요.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비이클의 좌표계의 진행 방향을 X로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X에서 Y로 돌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거는 2차원이긴 한데 3차원으로 가정하면 얘는 Z축을 이 슬라이드에서 튀어나오는 방향, 화면에서 튀어나오는 방향을 Z방향으로 본 거예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했었잖아요. 중력과 같은 방향, 즉 여러분 화면 방향으로 잡아도 되고요. 혹은 중력과 같은 방향이지만 그러니까 중력과 같은 그 직선상에 있지만 반대인 화면상으로 튀어나오는 그걸 잡아도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책에서는 일단 튀어나오는 걸로 잡았어요. 그게 보기가 편해서. 근데 나중에 비행기 할 때는 중력 방향으로 잡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X하고 X 방향으로 해서 Y 방향으로 돌리면 Z 방향이 딱 나오니까 딱 말이 되죠. 그래서 Y는 그 차의 왼쪽으로 차를 기준으로 혹은 자전거를 기준으로 왼쪽 방향을 Y축의 방향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X방향, 얘는 무조건 X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X방향으로는 직선 속도죠. 차는 무조건 이제 자동차는 자기를 기준으로는 무조건 앞으로만 가잖아요. 핸들을 돌려도
자동차의 앞은 그대로 이렇게 가고 있죠. 물론 밖에서 보면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동차를 탄 나는 핸들을 돌려도 엑셀을 밟으면 차는 앞으로 가는 거지. 물론 가면서 이렇게 옆으로 돌 뿐이지.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왼쪽에 나와 있는 게 그 모양, 이 얘기입니다. V에, 자, V에 X, 무슨 뜻이죠, 이게? V에 X? 잠깐만요. 책에서 기호랑 조금 이게 좀 달라요. 잠깐 다시 볼게요. X 미분. 속도를 기준으로 X 미분값. 앞방향이 X라고 했으니까, X축이라고 했으니까, 그거의 미분이, 이게 속도잖아요. 그 속도는 V. 직선 속도는 V다. 그게 지금 화면에 보면 여기 써 있죠? 여기 오른쪽, 잠깐만요. 여기다가, 도형. 잠깐만요. 아이고, 미안해요. 여기 보면 여기 속도, velocity, V라고 돼 있죠? 이거 V에 이건 벨로시티예요. 이거 여기 V 이거예요. 벨로시티. 그리고 이거는 그냥 직선으로 얼마나 가느냐. 그러니까 이건 엑셀하고만 상관이 있는 거지. 내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엑셀을 밟거나 브레이크를 엑셀을 밟으면 앞에 있는 속도 V, X 방향으로, 그러니까 앞방향이죠. 앞방향으로의 속도 V가 증가하죠. 엑셀을 떼면 좀 감소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V가 0으로 줄어들죠. 오케이? 그거고. 그럼 내가 이제 기어를 R로 놓고 엑셀을 밟으면 뒤로도 갈 수 있고, 그렇죠? 앞하고 뒤만 상관하는 거예요, V는. 그 다음에 그럼 내가 핸들을 돌리면 내가 앞방향의 이 머리가 월드 좌표계를 기준으로 회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진 슬라이드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앞뒤로 움직이는 건 무조건 V가 컨트롤하는 건데 이 상태에서 내가 핸들을 돌리면 이렇게 돌죠. 이런 식으로 돌죠. 이렇게. 그렇죠? 앞에 머리를 이렇게 내가 돌리는 거죠. 뒤를 돌리는 건 아니죠. 이렇게 가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자리에서 돌리는 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돌죠. 이 앞머리를 그래서 앞머리를 잘 보세요. 요 손가락 앞머리 쪽 요쪽 요렇게 도는 거잖아요. 요 방향으로. 그렇게 돌게 하는 그 값을 여기서는 감마라고 했습니다. 감마. 소문자 감마예요. 그리스 문자 소문자 감마고 얘를 스티어링 휠 앵글이라고 본 겁니다. 이게 얘고요. V가 벨로시티예요. 여러분 이게 좀 그림이 좀 이렇게 합쳐져 있어갖고 사람 헷갈리는데 감마가 스티어링 휠 앵글이고 V가 벨로시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월드 좌표계를 기준으로 이번에는 자 뒷바퀴의 Y축 방향으로 연장선을 쭉 내보냅니다. 이쪽으로 쭉 내보내 점선으로 변했죠. 그 다음에 앞바퀴에 Y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바퀴가 약간 틀어져 있잖아요. 회전했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연장하면 쭉 넘어가죠. 그 이 앞바퀴의 연장선과 뒷바퀴의 연장선이 만나는 요 점을 instantaneous center of rotation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점을 기준으로 원을 그리는 거야. 여기서 무슨 원을 그리냐면 그럼 반지름이 필요하죠? 중심점은 얘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은 여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뒷바퀴. 그렇죠? 뒷바퀴를 기준으로 요 중심 ICR이라고 하는 요 점까지를 기준으로 원을 그리면 크게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원을 R1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러면 자동차는 이 R1을 기준으로 회전을 합니다. 월드 좌표계에서 봤을 때,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동차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이제 에커맨이 나오는 거야. 앞바퀴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원을 그리면 여기 센터 오브 ICR 여기 센터 오브 저 서클은 그대로 쓰고요. 대신 뒷바퀴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원을 그리지 않고 앞바퀴를 기준으로 회전하는 원을 그리면 반지름이 달라요. R1과 R2의 원의 반지름이 다릅니다. 결국 뭐냐면 이게 뒷바퀴고 이게 앞바퀴인데 이렇게 돌 때 뒷바퀴는 더 안쪽에서 돌고요. 앞바퀴가 더 크게 돌아요. 크게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그렇지만 뭐는 같아요? ICR은 일치하죠.
회전하는 요 중심축만 일치하면 되죠. 그게 중요한 거고, 에커먼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에커먼이 특허를 낸 건 그겁니다. 이건 자전거일 때고, 자전거일 때는 그냥 반지름만 다를 뿐이에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동차일 때는 뭐가 문제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앞바퀴의 왼쪽을 기준으로 직선을 그리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쵸? 뒷바퀴를 기준으로 원점을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치를 안 해요. 그러면 뒷바퀴의 여기 중심점으로 이렇게 연장선을 여기를 이렇게 맞춰보면 한 점으로 안 만나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 점을 기준으로 돈다라고 가정을 하면, 즉 이쪽 바퀴를 기준으로 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바퀴는 이 회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원을 그려요. 반대로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점을 기준으로 자동차가 회전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요 바깥쪽 바퀴는 전혀 다른 원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원이 하나는 뒤쪽 바퀴와 왼쪽 앞바퀴는 이런 원을 그리는데 뒷바퀴 오른쪽 쪽에 이쪽 오른쪽 바깥쪽 앞에 오른쪽에 있는 바퀴는 다른 원도 그리고 중심도 안 맞아. 중심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퀴가 어떻게 되겠어요? 미끄러져요. 앞바퀴 두 개가 일치해서 도는 게 아니라 원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돌다가 이 바퀴가 헛돌거나 이 바퀴가 막 세게 돌아야 되거나 막 끌려가거나 이래요. 그래서 에커맨이 특허를 낸 거야. 뭐냐면 자동차 앞바퀴를 돌릴 때, 앞바퀴 스티어링을 돌릴 때 앞에 두 바퀴가 똑같이 도는 게 아니라 회전하는 방향의 안쪽에 있는 바퀴를 더 돌아요. 즉 이렇게 평행해서 나란히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릴 때 얘가 좀 더 돌아요. 그러면 직선이 맞아요. 얘가. 그쵸? 지금 화면에,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미안해요. 이게 에커먼이야. 에커먼이 얘기한 거는 이거야. 특허를 낸 게 이거예요. 앞바퀴를 스티어링 하면 앞바퀴의 안쪽, 그러니까 회전하는 안쪽에 바퀴가 각도를 더 틀어요. 이쪽 오른쪽에 있는 바깥쪽 회전하는 쪽에 바깥쪽에 있는 애는 좀 덜 틀고 얘는 더 틀어요. 그러면 연장선을 이렇게 쭉 내보내면 뭐가 돼요? 센터 오브 매스, 그러니까 인스탄테니어스 센터 오브 로테이션. 책마다 달라. 여기서 센터 오브 터닝 서클이잖아. 센터 오브 로테이션이라고 또 배운 적도 있거든. 그래서 조금씩 책마다 정의가 다르긴 한데 같은 얘기예요. 회전하는 중심이야. 여긴 일치하죠. 이게 특허야. 그래서 요즘 자동차들 보면 현대 자동차가 아니라 현재 자동차는 핸들을 돌리면 이쪽으로 돌리면 얘가 더 돌아요. 이쪽으로 돌리면 얘가 더 돌아요. 그거 구조가 가능하게 하는 게 이 링크입니다. 밑에 이 링크. 오케이? 그게 에커먼 휠 타입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책에서 가끔 에커먼 휠로 그 모바일 로봇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좀 어려운 거고요. 이게 좀 더 어려운 거고 그냥 우리는 쉽게 설명하면 그냥 이렇게 자전거 타입. 그래서 그냥 일치한다. ICR이 일치한다.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회전을 돌리고요. 그 다음에 요 자동차가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감마라고 하는 걸로 스티어링을 돌렸고, 그러면 자동차가 이제 아까 R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회전 반경이 생기겠죠. 이제 R1이라고 돼 있는데 회전 반경 R1으로 한다고 뒷바퀴 고정되어 있는 뒷바퀴를 기준으로 R1이라고 했는데 우리 여러분 기억나요? V 꼴 R 오메가라고 하는 거 기억나? V는 R 오메가. 공식 고등학교 때 수학 공식 많이 외웠죠. V1에서 어떤 특정한 그 점의 접선의 속도는 V와
저기 V는 거기 V는 R 반지름과 오메가. 즉 뭐예요? 여기서 보면 그림에서 보면 아이고. 그림에서 보면 자, V는 여기서 여기 접선을 기준으로 직선 속도가 이거 V라고 그랬잖아. 이게 V죠? V는 R이 R1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회전하는 요게 ICR부터 여기까지 뒷바퀴까지 R1. 그 다음에 오메가는 뭐예요? 여기 각도 감마의 변화량이겠죠? 근데 감마의 변화량까지 가기 전에 미리 여기부터 생각합시다. 자동차가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다가 이렇게 돌겠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겠죠. 그쵸? 아까 말한 대로 자동차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핸들을 돌리면 앞에 자동차가 이렇게 돈다라고 그랬죠. 그 각도를 세타라고 합시다. 자동차가 돌아가는 세타. 그럼 이 세타의 미분값이 세타 미분이죠. 그러면 V는 R 오메가니까 오메가는 R분의 V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이 공식까지 됐지. 자, 이 공식까지 되고 나면 뭐가 돼요? 다음 페이지에 자, 아까 요 세 가지 공식은 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자동차를 기준으로. 그쵸? 그런데 그거를 월드 좌표계에서 다시 그걸 좀 해석을 하면 자, 월드 좌표계에서 자동차의 X방향으로의 속도는 자, 이 방향으로 속도 잠깐만요. 그게 어디 갔죠? 동그라미. 그렇죠. 요 월드 좌표계에서 요 방향으로의 속도는 즉 이제 여기 이 축을 잠깐 여기로 옮겨 봅시다. 여기 뒤축에다 일치하게 해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요 축으로. 그렇죠? 자, 요 상태에서 월드 좌표계의 X축 방향의 속도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이 직선 속도의 코사인 세타죠? 이렇게. 그치? 그리고 월드 좌표계의 Y축 방향으로의 속도는 이 방향으로의 속도는 이 비클의 직선 속도 V에다가 사인 세타를 해주면 이 방향 속도가 나오죠? 그거야, 그거. 그래서 나온 식이 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이 공식에서 요걸 따져봅시다. 아크 탄젠트. 자, 삼각형을 요 삼각형을 생각해 보세요. 요 삼각형. L, 요게 L이죠? 또 지웠네요, 내가. 자, 요 삼각형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점, 직각삼각형을 생각해 보세요. 요 점, 요 점, 요 점. 요렇게. 요 점에서 요게 감마죠? 탄젠트 감마는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탄젠트 감마는 R1 분의 L인가요? 이게 L이잖아. 이게 L이 뭐예요? 앞바퀴와 뒷바퀴의 간격. 영어로 휠 베이스. 휠 베이스가 앞바퀴와 뒷바퀴의 그 거리예요. 앞바퀴와 뒷바퀴의 거리. 휠 베이스. L. 그쵸? 그럼 그거를 아크 탄젠트를 써갖고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탄젠트 감마는 R1분의 L이니까. 그래서 이 R1 대신에 아크 탄젠트 감마분의 L로 바꿔서 치기 하면 딱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왼쪽은 자동차를 기준으로 본 뭐 속도라든가 각속도고 오른쪽은 월드 좌표계를 기준으로 한 직선 속도와 각속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고 싶은 거죠. 이거 오른쪽에 이걸 갖고. 알겠죠?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4장을 계속 할게요.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